예, 4월 17일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아세로스클레로시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최근 러더퍼드 시판 개정판 나와서 참고했습니다. 예, 아세로스클레로시스는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나 콜레스테롤 에스테르가 동맥벽에 침착된 것을 얘기합니다. 스클레로시스는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많이 진행되어 있는 플라크로 되어 있고, 이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랑 관련된 사망률이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어서 그렇고,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랑 관련된 게 사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사망 건수를 보더라도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가 1등이고 스트로크가 3등인데 이 모두 아세로스클레로시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임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 할 수 있고,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데스에서도 84.5%, 올커즈 모탈리티에서도 28.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세로스클레로시스 병변을 조직학적으로 총 8개로 나눴습니다. 예. 처음에는 인티말 띵크닝과 인티말 잔투마가 있고, 그 다음엔 패솔로지컬하게 인티말 띵크닝이 있으며, 여기서 더 진행되는 경우 파이브로 아세로마, 그 다음에 스윙캡 파이브로 아세로마, 그다음 럽처, 이로전, 칼시파이드 노들 이런 식으로 아세로스클레로시스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티말 티크닝 같은 경우는 디퓨즈 우리 제테주스 36개월부터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젊었을 때부터 리스크 팩터 조절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병변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의 아세로스클레로시스 중에서도 파이브로 아세로마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파이브로 아세로마 같은 경우는 그 마크로파지가 리피드를 먹고 폼셀을 형성하면서 가운데 네크로틱 코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마크로파지와 모노사이트가 이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숄더 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스무스 머슬셀을 증식을 시키고 콜라겐 층을 약화시키면서 이 파이브로캡을 약화시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는 경우에 캡이 럽처되면서 오른쪽 조직학 그림처럼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캡이 럽처되면서 스롬보시스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그 패소제네시스에서 보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피드 가설이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투 인저리 가설, 그다음 모노클로랄 가설이 있습니다. 리피드 가설은 말 그대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혈역학적으로 피속도가 느려지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병변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리스폰스 투 인저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엔도셀리알 셀에 인저리가 가해지면서 플레이틀릿이나 LDL이 서브 엔도셀리알 스페이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플레이틀릿이 넘어오는 경우 알파 그레뉴를 분비하고, 이게 스무스 머슬셀의 마이그레이션과 프롤리퍼레이션을 일으키면서 네오인티마를 일으켜 여기에 리진을 형성하는 기전이 되겠고, LDL 같은 경우는 이게 인티마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염증 반응과 마크로파지를 자극하면서 이쪽에 리전을 만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리스폰스 투 리텐션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노클로랄 가설이 나온 거는 이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스무스 머슬셀을 봤을 때 이 셀이 싱글 오리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게 그래서 스무스 머슬셀의 문제가 아닌가, 그 싱글 오리진의 문제가 있는 셀에 리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가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리피드 가설을 조금 더 보면은, 우리가 리피드 가설을 좀 믿게 된 게 불포화 지방산을 먹었을 때 약간 혈관 질환이 줄어들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질 혈증이나 가족성 이상질 혈증 환자를 군으로 연구를 했을 때 혈중 LDL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혈관 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고, 또 스타틴 같은 경우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PCSK9 같은 경우는 LDL 리셉터를 억제해 줌으로써
LDL 리셉터를 억제해 줌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 주는데, 이 또한 이걸 통해서 혈관 질환이 줄어드는 걸 보고 리피드 가설이 어 유의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크게 일단 염증 반응이 있어야 되고 선천 면역과 저응 면역 시스템이 같이 인볼브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아까 LDL 같은 이제 아포비 라이포프로테인 같은 경우가 이제 인티말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엔도셀리알의 퍼미얼리티의 변화나 LDL의 그레디언트 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아니면 엔도셀리알 셀의 디스펑션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어, 가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아포비 프로테인이 인티마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인티마에 있는 기질과 결합하면서 모디피케이션을 거치게 되는데, 이 LDL이 이제 산화를 일으킵니다. 산화를 일으키면서 이것들이 모노사이트와 마크로파지를 끌어들이게 되고, 이 서식 세포들이 지방 세포를 먹으면서 홈셀을 형성하게 되면서 아세로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네이트 이뮨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LDL이 인티마로 들어오게 되면 이걸 LDL 인텐션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염증 세포가 분비되면서 모노사이트가 인티마로 들어오고 마크로파지가 되게 됩니다. 마크로파지가 LDL을 섭취하게 되면서 홈셀을 형성하게 되고, 홈셀은 인터류킨 1 베타를 분비하면서 스무스 머슬셀을 메디아층에서 인티마층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증식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스무스 머슬셀은 또 인터류킨 6를 분비하면서 리버셀로 하여금 CRP를 증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가 인터루킨 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넣었더니 에오틱 악세로스클레로시스가 감소하였고, 인터페론 감마도 역시 어, 이 펌셀에서 분비하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넉아웃을 시켰더니 에오틱 악세로스틱 리전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댑티브 이뮨 시스템입니다. 아까 그 아세로마가 형성되게 되고 그 약해진 캡이 터지게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파이브러스 캡이 럽처가 되게 되면은 이제 항원을 이제 인지하게 되면서 T헬퍼 원셀들이 이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T1 헬퍼 셀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무스 머슬셀을 자극시키고 증식과 함께 콜라겐의 프로덕션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T 헬퍼 원셀은 또 메몬 마크로파지를 자극시키고 이것들이 MMP1A13 프로테인을 분비하면서 콜라겐의 분해 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이브로스 캡은 더 약해지게 되고 아세로마는 더 커지거나 트롬보시스를 형성하는 형식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크로파지들이나 이제 APC 셀들이 많이 모일 텐데, APC 셀들은 또 순환하면서 다른 T셀을 자극하게 되고, 이 T셀 중 T헬퍼 17셀은 인터루킨 17A를 분비하면서 엔도셀리알 셀을 강화시키고, T 레귤레이터 셀은 다시 T1 헬퍼 셀을 억제하면서 힐링의 효과를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플라크 힐링을 보시면 T헬퍼 2 셀이 인터루킨 4와 인터루킨 13을 분비하면서 M2 마이크로파지를 자극하게 되고, 이로써 M2 마이크로파지는 인터루킨과 TGF 베타, 피브로넥틴과 IGF-1을 분비하게 되고, 이는 스무스 머슬 셀의 머추레이션과 프롤리페이션 뿐만 아니라 콜라겐을 프로덕션하면서 이 구멍이 났던 곳을 힐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엔도셀리알 셀이나 스무스 머슬 셀이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디퍼레이션 되면서 그쪽 아세로마에 칼슘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네이티브 이뮨과 어댑티브 이뮨을 통해서 염증 아세로마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각각 또 이제 스무스 머슬셀 같은 경우는 염증성 분자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아층에서 인티마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몬 몰포제네틱 프로테인 2라는 것들이 엔도셀리알 셀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리폭시아나 ROS나 터뷸런스 플로우나 하이플래셔, 인플라메이션이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면서
스무스 머슬 셀 같은 경우와 엔도셀리아 셀에서 이제 오스테오콘드로제닉 페노타입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스무스 머슬 셀에서 TGF1과 TGF 베타 마이토젠들을 이제 에피셀리아 셀에서 스무스 머슬 셀에게 분비하면서 여기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게 C-리액티브 프로테인입니다. C-리액티브 프로테인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C-리액티브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돼 있고 반감기 자체가 길고 일중 변화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뭐 검사하는데도 뭐 별다른 체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바이오 마커인데 이 CRP와 그 콜레스테롤 HDL을 같이 해서 봤을 때 카디오베스컬라 이벤트를 예측하는 리스펙트로서 가장 유의하다는 것을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주피터 스터디에서 로슈바스타틴을 통해서 염증을 억제시켜 줬더니 아테리얼 리바스큘레이제이션이 46% 감소하고 스트로크가 48% 감소한 걸로 봤을 때 그만큼 염증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 C-리액티브 프로테인이 좋은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로스클레로시스는 어디에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아세로스클레로시스는 이제 어디에 생기는가를 이해할 때는 이제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미나 시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 이제 큰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아세로마 포메이션을 억제를 하게 되고 억제하는 기전으로서는 엔도셀리아 셀에서 NO나 플로스타사이클린이나 PC 플로스미노젠, 액티베이터, 트롬보 모듈린 같은 걸 분비해서 스무스 머슬 셀의 이동을 줄이고 안티스롬비틱 에이전트를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시어 스트레스가 낮거나 터뷸런스가 있는 데서는 엔도셀리아 셀에서 MCP1이나 VK1 같은 것들을 분비해서 스무스 머슬 셀을 이동시키고 프로스롬보틱 에이전트를 분비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베인에 나왔던 논문에서 사용된 그림인데 러더퍼드 책에도 똑같이 아터리에도 비슷한 설명이 돼 있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프로그레션과 리그레션을 다시 한번 보면은 노멀 아테리에 얼리 아세로마가 생기게 되고 이 아세로마에서 이 플라크 캡이 중요하게 되는데 플라크 캡이 리피드 풀도 적고 파이브러스 캡이 두께도 두껍고 그다음 루멘 자체가 안정화돼 있어서 트래블라이즈 플라크로 되면은 이대로 그냥 사일런트한 병변으로 남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플라크가 얇아지고 리피드가 커지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증가하고 럽처가 되면서 트롬보시스와 함께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서 병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시 염증이 감소하면서 안정된 루멘을 형성해서 더 시비어한 스테노틸 리전을 만드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테노시스가 굉장히 심한 사람보다는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있고 거기에 플래크 캡이 약한 사람이 훨씬 더 아테리얼 스럼보시스가 잘 생긴다는 게 보고됐습니다. 그 밖에 이제 프레그레션에서 보시면은 이 캡이 터지면서 플레이틀릿 스럼보스가 형성되게 되고 이게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 그로스 팩터를 분비하게 되면서 아세로마가 커지게 되고 TGF 베타나 PDGF가 스무스 머슬 셀을 이제 콜라겐 프로덕션을 증가시키고 마이그레이션 시키고 또 트롬빈 프로덕션이 스무스 머슬 셀의 마이그레이션과 프로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키고 피브린이 루멘 네로잉을 더 증가시키는 양상으로 프로그레션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테로이드 연구에서 80ml의 로슈바스타틴을 이제 24개월 동안 이제 형성을 했더니 이게 이제 아세로스클레로시스 플라트가 작아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0.98% 정도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단순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줄어들 수도 있고 드러날 수도 있는 리전이라는 것을 또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이티브 이뮤니티 네. 네이티브 이뮤니티 쪽에서 보면 그게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저기에서 이름이 스테이만이란 랄프레드 스테이만이라는 사람이 저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저걸로 2011년도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저런 어떤 프로시저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엔도세리얼 셀인데 저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엔도세리얼 셀과 스무스 머슬 셀을 나누고 있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쉽게 브로큰 되면서 메디아층까지 이제 들어가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밑에서 사실은 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엔도세리얼 셀이 프로리폴레이션 된다, 뭐 엔도세리얼 셀의 어떤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엔도세리얼 셀에 아주 타이트한 정션을 가지면 사실은 그 리피드 프로파일이 높은 사람들도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엔도세리얼 셀이 제일 중요한데 엔도세리얼 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고 나타난 현상이 아테로스클레로시스니까 아테로스클레로시스만 이제 타겟을 잡아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수하는 마을에 뭐 불가리아나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엔도세리얼 셀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강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안 생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 엔도세리얼 셀이 데미지에 어떤 경우에 강한가? 아까 라미나 플로우가 있거나 시어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에 어떤 변화를 가진다. 또 얘들이 어떤 오리진에서 그런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생기는가. 그럼 또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생겼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블레이크 아세로마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볼러러블한 블레이크가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아트리별로 엠브리올로직하게 볼 때 아트리나 또는 그 뉴럴 크레스트 오리진이냐 또는 그 밑에 그냥 페이퍼라 오리진이냐에 따라 머스큘라 스켈레탈 오리진이냐에 따라서 또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진행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부분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그런 아테로스클레로시스만을 지금은 줄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스타틴 계열의 약들인데 그 스타틴 계열의 약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엔도세리얼 셀의 펑션을 죽을 때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호우가 없으면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그냥 들어갔다가 결국 소변이나 대변으로 그러니까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그냥 요즘은 당뇨 치료를 글루코즈를 소변으로 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당뇨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글루코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또 데미지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뭔가가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크로 로봇으로 저런 리피드 프로파일을 잡아먹고 그 리피드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어, 필링이 끝나면 우리 그 저기 실버호크나 터보호크의 챔버에 다 채워지면 빼서 리무브 하듯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이크로 로봇 그러니까 리피드 프로파일을 잡아먹는 마이크로 로봇의 최종적인 목표다 해서 블러드한 이제 마이크로 로봇을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그 블러드 안에서는 특별한 작용이나 어떤 엠볼릭 이벤트를 안 만들면서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진 그걸 다시 이제 희령제를 통해서 배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흡착
이게 있잖아. 내가 이 종민이만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자꾸 가는 아들을 만드는 거라. 그걸 이제 acceptance라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receptor라고 우리 과거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2011년도에 이게 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정립되고 그때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 이게 너무 인트레스팅 해갖고 내가 이 논문을 그때 봤는데 이게 톨 like receptor라고 TLR receptor라고 이제 처음 이 사람이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TLR 1, 2, 3, 4 리셉터들이 쭉 깔리면서 인터루킨하고 인터루킨 1 리셉터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뉴 타입의 덴드리트 라이트 셀하고 이미디어트 리스판스를 보이면서 어댑티브한 이뮤니티도 1900, 어댑티브 리스판스는 1973년도에 나와 있는 개념이고 이건 2011년도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 이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지면서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사실은 나도 이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서 2011년도에 뭘 했냐면 베이너스 펑처 인저리를 많이 준 베인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연구들을 한번 해보고 나면 난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지를 모르거든.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옛날 폼이기도 한데 조금만 더 진행되면 뭔가 하나 한껏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오거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브로드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 재밌기는 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한 15년, 20년을 이런 부분에 한번 올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도 굉장히 많은 풍부한 자료들을 갖고 있다.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또 팽을 당한 교수가 하나 있는데 어, 그 구강외과의 모 교수님께서 구강이 스모킹 하는 환자들이 구강이 안 좋잖아. 그러면 그 스모킹 하는 사람이 구강이 안 좋고 이 사람들이 또